서울의 여름은 끈적했고 오래된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구불구불한 골목길에는 퀴퀴한 냄새가 맴돌았다. 박선호의 빌라는 그 골목 깊숙한 곳에 자리하고 있었다. 지어진 지 수십 년은 좋게 넘었을 법한 낡은 벽돌 건물은 회색빛 외벽에 군데군데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창문마다 철창이 박혀 있어 마치 오래된 감옥처럼 보였다. 하지만 박선우에게 이 건물은 단순한 낡은 공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피땀 흘려 모은 돈으로 매입한 첫 번째 부동산이었고 그의 야망을 향한 첫걸음이었다. 박선우는 말쑥한 정장 차림이었다. 그의 머리카락은 단정하게 뒤로 넘겨져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그는 자신의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낡은 빌라 1층 현관문 앞에 섰다. 그 문은 김영감이라는 늙은 세입자가 살고 있는 곳이었다. 김영감 안에 계십니까? 문 좀 여세요. 박선우의 목소리는 다소 신경질적이었다. 그는 이미 수십 통의 전화를 걸고 수차례 방문했지만 김영감은 번번이 월세를 미루고 그의 연락을 피했다. 김영감은 지난 3개월 동안 월세를 단 한 번도 내지 않았다. 박선우에게 3개월치 밀린 월세는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자 그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였다. 그는 이 빌라를 매입한 이후 단 한 번도 월세가 밀린 적이 없었다. 김영감은 그에게 있어 성가신 문제일 뿐이었다. 잠시 후 낡은 현관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문틈으로 김영감의 얼굴이 빼꼼히 내밀었다. 김영감은 허름한 면 티셔츠에 늘어진 추리닝 바지를 입고 있었다. 그의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었고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다. 그의 눈빛은 흐릿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깊이를 알 수 없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박선우를 보자마자 화들짝 놀라며 문을 닫으려 했다. 아이쿠 박 사장님,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김영감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고 그의 몸은 나약해 보였다. 그는 박선우의 날카로운 시선을 피하려 애썼다. 하지만 박선우는 문을 발로 막아섰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미소가 없었다. 김영감, 지금 몸이 안 좋다는 소리가 나옵니까? 월세가 3개월이나 밀렸으면 제가 얼마나 손해를 보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당장 월세를 내놓으세요. 아니면 당장 이 집에서 나가십시오. 박선우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의 눈빛은 김영감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김영감은 박선우의 기세에 눌려 몸을 움츠렸다. 박 사장님, 제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곧 돈이 생기면 바로 갚겠습니다. 지금은 정말 가진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제가 아픈 바람에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김영감의 목소리에는 간절한 애원이 담겨 있었다. 그의 눈가는 촉촉했다. 박선우는 김영감의 말을 비웃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당신 같은 사람이 한두 명인 줄 아십니까? 매번 병원 핑계대고 돈이 없다고 하면 다 통하는 줄 아십니까? 저는 당신 같은 노인네들의 핑계를 한두 번 들은 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 나가십시오. 아니면 법적으로 처리할 겁니다. 박선우는 김영감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다. 그의 얼굴에는 노골적인 경멸감이 드러났다. 그는 김영감의 나약하고 초라한 모습이 역겹게 느껴졌다. 박선우에게 김영감은 그저 밀린 월세나 제때 내지 못하는 가난한 노인일 뿐이었다. 그의 눈에는 인간적인 연민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다. 박 사장님, 제발. 제가 갈 곳이 없습니다. 제가 여기 아니면 정말 갈 곳이 없습니다. 제발 저를 길거리로 내쫓지 말아 주십시오. 김영감은 박선우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다. 하지만 박선우는 그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당장 손 떼지 못해. 더러운 손으로 내 옷에 흙 묻히지 마. 당신이 갈 곳이 없으면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내가 당신의 보호자라도 됩니까?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내가 법적 절차를 밟기 전에 사라져. 박선우는 김영감을 밀쳐내고 현관문을 활짝 열었다. 김영감의 낡은 가구들과 몇 안 되는 살림살이들이 방 안에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 박선우는 김영감의 짐을 강제로 끌어내기 시작했다. 그의 손길은 거칠었고 그의 얼굴에는 냉정함만이 가득했다. 김영감은 박선우의 행동에 망연자실했다. 그는 자신의 초라한 살림살이들이 박선우의 손에 의해 밖으로 내던져지는 것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눈에서는 소리 없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의 낡은 옷가지들과 이불이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흩어졌다. 골목을 지나던 이웃 주민들이 이 광경을 보고 수군거렸다. 그들은 박선우의 잔인함에 혀를 찼지만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했다. 박선우는 이 동네에서 건물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있는 신흥 건물주였고 그의 막강한 재력과 냉혈한 성격은 이미 소문이 자자했다. 김영감님, 괜찮으세요? 한 이웃 주민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김영감을 부축했다. 김영감은 그 이웃 주민의 손을 잡고 고개를 저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흐릿했지만 그 안에는 묘한 체념과 함께 어딘가 모를 깊은 슬픔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낡은 이불과 옷가지들을 정리하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박선우는 김영감이 짐을 챙기는 모습을 보며 비웃었다. 꼴에 자존심은 있나 보네. 진작에 이렇게 순순히 나가지. 왜 사람 속을 박박 긁고 있어? 그의 목소리에는 비아냥거림이 가득했다. 김영감은 박선우를 향해 고개를 들었다. 그의 흐릿했던 눈빛이 순간적으로 날카롭게 빛났다. 그 빛은 짧았지만 박선우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분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곧 그 기분을 무시하며 김영감을 비웃었다. 늙고 가난한 노인네 주제에 감히 나한테 눈을 부릅뜨다니. 박 사장님, 사람은 말이죠. 언제나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제가 오늘 이 모욕을 잊지 않겠습니다. 김영감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박선우는 김영감의 말을 비웃었다. 허풍은 가서 쥐꼬리만 한 연금이나 타서 밥이나 제대로 드시고 사세요. 어디서 감히 날 협박하고 있어. 김영감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짐을 대충 꾸려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골목길을 걸어 나갔다. 그의 뒷모습은 한없이 초라해 보였지만 그의 낡은 코트 주머니 속에는 오래된 낡은 열쇠 하나가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그 열쇠는 이 동네의 모든 비밀을 간직한 듯 보였다. 박선우는 그 낡은 열쇠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꿈에도 알지 못했다. 박선우는 김영감이 사라지는 뒷모습을 보며 승리감에 도취되었다. 그는 자신이 단호하고 냉정하게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했다. 이제 이 낡은 빌라는 그의 소나귀에 완벽하게 들어왔고 그는 이 빌라를 시작으로 이 동네 전체를 자신의 소나귀에 넣을 거대한 계획을 품고 있었다. 그의 야망은 끝없이 커져갔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방금 내쫓은 낡고 초라한 노인이 사실 이 동네 전체를 소유한 진짜 주인이라는 것을 꿈에도 알지 못했다. 그리고 그의 오만함은 곧 그에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재앙을 안겨줄 것이었다. 김영감이 초라한 짐을 챙겨 골목길을 사라진 후 박선우는 마치 큰 짐을 덜어낸 듯한 홀가분함을 느꼈다. 낡은 빌라 현관에 서서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제 이 건물은 완벽하게 그의 손에 들어왔고 그의 야망을 위한 발판이 될 것이었다. 박선우의 목표는 단순히 낡은 건물 몇 채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의 시선은 이 오래된 동네 전체를 향하고 있었다. 그의 사무실은 강남의 초고층 빌딩 20층에 자리하고 있었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왔고 그의 책상 위에는 이 동네 전체의 지도가 펼쳐져 있었다. 지도 위에는 복잡한 구획 정리와 함께 미래도시 개발 프로젝트라는 거창한 이름이 적혀 있었다. 박선우는 이 동네를 재개발하여 최첨단 상업지구로 탈바꿈시키려는 거대한 야망을 품고 있었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그는 대한민국 부동산 업계의 거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터였다. 팀장님, 미래도시 개발 프로젝트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박선우는 그의 오른팔인 이 팀장에게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이 팀장은 박선우의 모든 지시를 맹목적으로 따르는 충직한 부하였다. 이 팀장은 서류철을 들고 박선우의 앞에 섰다. 그의 얼굴에는 미묘한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다. 사장님, 대부분의 토지 매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딱 한 곳, 핵심 지역에 위치한 작은 필지 하나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선우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아직도 그 낡은 주택 말입니까? 그 집주인은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 겁니까, 2배? 3배를 쳐준다고 해도 안 판다는 말입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났다. 그가 말하는 그 작은 필지는 이 동네 재개발 프로젝트의 핵심 중의 핵심이었다. 그곳을 확보하지 못하면 모든 계획은 물거품이 될 터였다. 네, 사장님. 저희가 아무리 많은 돈을 제시해도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 집주인은 누구와도 연락을 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서만 의사를 전달합니다. 심지어 대리인조차도 그 집주인의 신분을 철저히 비밀에 붙이고 있습니다. 이 팀장은 난감한 표정으로 보고했다. 박선우는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빌어먹을 대체 그 집주인이 누구야? 이 동네에 이렇게 고집센 늙은이가 있었다니. 그 작은 땅덩어리 하나 때문에 내 거대한 프로젝트가 발목 잡히게 생겼어. 그의 눈빛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그는 자신의 야망을 가로막는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았다. 그때였다. 이 팀장의 휴대폰이 울렸다. 이 팀장은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다. 전화를 끄는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사장님, 방금 골든타워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들도 그 필지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이 팀장의 목소리는 떨렸다. 박선우의 얼굴이 굳어졌다. 골든타워는 박선우가 가장 경계하는 거대 부동산 개발 회사였다. 그들은 자금력과 정치적 인맥을 앞세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악명 높은 기업이었다. 특히 골든타워의 회장 왕 회장은 이 바닥에서는 소문난 냉혈한이었다. 그가 한번 노린 땅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손에 넣는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골든타워 그자들이 감히 내 구역에 발을 들이밀어 그 왕 회장이 그 작은 필지에 관심을 보인다고 말도 안 돼. 박선우의 눈빛은 살벌하게 변했다. 그는 자신의 야망을 가로막는 경쟁자가 나타났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박선우는 이 팀장에게 명령했다. 당장 사람을 보내서 그 집주인을 다시 만나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땅을 확보해. 돈이 문제가 아니라면 다른 방법이라도 찾아내. 골든타워보다 먼저 그 땅을 손에 넣어야 해. 그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났다. 하지만 이 팀장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필지의 집주인은 여전히 요지부동이었다. 어떤 제안도, 어떤 협박도 통하지 않았다. 그 집주인은 마치 세상과 단절된 듯한 신비로운 존재처럼 보였다. 며칠 후 박선우의 사무실에 불청객이 찾아왔다. 골든타워의 법무팀 변호사 최 변호사였다. 최 변호사는 날카로운 눈매에 냉정한 인상을 가진 남자였다. 그의 등 뒤에는 건장한 보디가드 2명이 서 있었다. 박선우 사장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골든타워의 최 변호사입니다. 저희 왕 회장님께서 사장님의 미래도시 개발 프로젝트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최 변호사는 비아냥거리는 듯한 어조로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박선우의 얼굴이 굳어졌다. 골든타워가 내 구역에 발을 들이밀다니 주제를 알아야지. 그의 목소리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다. 주제라니요 땅은 먼저 차지하는 사람이 임자 아니겠습니까? 저희 왕 회장님께서는 이미 그 작은 필지에 집주인과 접촉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곧 계약이 성사될 예정입니다. 최 변호사는 박선우의 신경을 긁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었다. 박선우의 눈이 크게 뜨였다. 뭐라고 내 놈들이 감히 그 집주인이 너희들과 계약을 한다고 말도 안 돼. 그는 누구와도 계약하지 않는다고 했잖아.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최 변호사는 비웃으며 말했다. 세상에 돈으로 안 되는 일은 없습니다. 사장님처럼 푼돈으로 흥정하는 방식으로는 안 되겠지요. 저희 왕 회장님께서는 그 필지의 집주인에게 사장님 상상 이상의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주인도 더 이상 미련 없이 그 땅을 팔겠다고 했습니다. 박선우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그 작은 필지가 골든타워의 손에 넘어간다면 그의 미래도시 개발 프로젝트는 영원히 좌초될 것이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안 돼, 그 땅은 절대 넘겨줄 수 없어, 내가 더 많은 돈을 주겠어. 당장 그 계약을 취소해. 박선우는 절규했다. 그의 얼굴에는 절박함이 가득했다. 최 변호사는 박선우의 절박함에 냉소를 보냈다. 너무 늦었습니다. 사장님, 계약은 이미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왕 회장님께서는 사장님께 경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 프로젝트에 미련을 두지 말고 손을 떼라고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장님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협박과 함께 비열함이 묻어났다. 박선우는 분노로 몸을 떨었다. 그는 자신의 야망이 거대한 벽에 부딪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골든타워의 잔혹함에 치를 떨었다. 그가 오만하게 내쫓았던 김영감의 얼굴이 그의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사람은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김영감의 말이 마치 예언처럼 그의 귓가에 맴돌았다. 그는 자신이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다. 그의 삶은 이제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박선우의 사무실은 침묵에 잠겼다. 골든타워 최 변호사의 마지막 경고는 그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 작은 필지 하나 때문에 자신의 거대한 야망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은 그를 절망하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이 이 동네의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다고 자만했지만 이제 그는 더 거대한 힘 앞에서 무력한 존재임을 깨달았다. 젠장 빌어먹을, 골든타워 빌어먹을 왕 회장. 박선우는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대체 그 집주인은 누구야?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길래 골든타워까지 나서는 거야? 이 팀장은 고개를 숙였다. 사장님, 저희가 수소문해 본 결과 그 집주인은 단순히 이 동네 토지 몇 개를 소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이 지역의 거의 모든 중요 필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거대한 부동산 재벌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신분은 철저하게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심지어 부동산 업계에서도 그를 그림자 소유주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박선우의 눈이 크게 뜨였다. 그림자 소유주라니. 그는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한 존재와 맞서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방식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직접 그 집주인을 만나 단판을 지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럼 그 집주인을 만날 방법은 없는 건가? 대리인 말고 직접 만날 방법. 박선우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다. 이 팀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합니다. 그 집주인의 모든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태산의 대표 변호사 강태호 변호사를 만나야 합니다. 강태호 변호사는 이 바닥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최고의 법률 전문가입니다. 그는 그 집주인의 유일한 접촉 창구입니다. 하지만 강태호 변호사를 만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습니다. 그는 아무나 만나주지 않습니다. 박선우는 강태호 변호사의 이름에 눈을 번뜩였다. 태산 법무법인. 그 이름은 그에게도 익숙했다. 대한민국 최고 로펌 중 하나이자 재계 거물들의 모든 소송을 도맡아 처리하는 곳이었다. 박선우는 자신의 모든 인맥을 총동원하여 강태호 변호사와의 만남을 주선하려 애썼다. 며칠 밤낮으로 노력한 끝에 기적적으로 강태호 변호사의 비서로부터 연락이 왔다. 박선우는 그의 사무실로 오라는 짧은 통보에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희망을 걸고 강태호 변호사의 사무실로 향했다. 강남의 최고급 빌딩 최상층에 위치한 법무법인 태산의 사무실은 박선우의 상상을 초월하는 웅장함과 위압감을 자랑했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빛났고 벽에는 유명 화가들의 그림이 걸려 있었다. 박선우는 위축되는 기분을 애써 감추며 강태호 변호사의 집무실 문 앞에 섰다. 비서가 문을 열자 넓고 화려한 집무실이 눈앞에 펼쳐졌다. 박선우 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강태호 변호사는 박선우를 차가운 눈빛으로 응시했다. 그의 얼굴에는 감정의 변화가 없었다. 그는 박선우에게 앉으라고 손짓했다. 박선우는 강태호 변호사 앞에 앉아 자신의 미래도시 개발 프로젝트의 중요성과 그 작은 필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말솜씨를 동원하여 강태호 변호사를 설득하려 애썼다. 강태호 변호사는 박선우의 말을 묵묵히 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반응도 없었다. 박선우는 그의 무표정한 얼굴에서 알 수 없는 위압감을 느꼈다. 박선우 사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필지의 주인께서는 그 땅을 팔 생각이 전혀 없으십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제시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분께는 돈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강태호 변호사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의 말투에는 박선우의 모든 노력을 일축하는 듯한 단호함이 묻어났다. 박선우는 절망했다. 하지만 변호사님, 제가 그 땅을 꼭 확보해야 합니다. 제 프로젝트에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제가 감히 그 집주인께 폐를 끼친 적은 없지만 혹시 제가 그분을 화나게 한 적이라도 있습니까? 제가 어떤 실수라도 저질렀다면 제가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박선우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간절하게 애원했다. 강태호 변호사의 얼굴에 묘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폐를 끼치거나 화나게 한 적이 없다고요. 글쎄요. 박선우 사장님께서는 이미 그분께 돌이킬 수 없는 큰 잘못을 저지르셨을 겁니다. 박선우는 강태호 변호사의 말에 혼란스러웠다. 자신이 그 집주인에게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는 말인가? 그는 자신의 기억을 더듬어 보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 집주인이라는 사람과 만난 적이 없었다. 강태호 변호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그분께서 직접 사장님을 만나 뵙겠다고 하십니다. 사장님께서 저지른 잘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대가가 무엇인지 직접 확인하십시오. 강태호 변호사는 집무실의 커다란 문을 열었다. 문이 열리는 순간 박선우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의 심장을 꿰뚫는 듯했다. 집무실 안으로 들어서는 인물은 그였다. 허름한 옷 대신 고급스러운 한복을 입고 초라했던 모습 대신 기품 있는 위엄을 풍기는 남자.
백발의 머리카락과 깊게 패인 주름은 여전했지만 그의 눈빛은 과거의 흐릿함 대신 강렬한 지혜와 권위를 내뿜고 있었다. 그는 박선우가 3개월치 밀린 월세 때문에 무참히 내쫓았던 바로 그 노인, 김영감이었다. 박선우는 눈을 비볐다. 그는 자신이 꿈을 꾸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믿을 수 없었다. 자신이 거리로 내쫓았던 그 가난한 노인이 이 동네의 그림자 소유주의자, 대한민국 최고 로펌의 대표 변호사를 움직이는 거대한 재벌이었다니.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뒤죽박죽이 되었다. 그의 입술은 바싹 말랐고 그의 몸은 충격으로 굳어버렸다. 김영감은 박선우를 향해 천천히 걸어왔다. 그의 걸음걸이는 느렸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그의 눈빛은 박선우의 오만함과 무지함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박선우 사장, 오랜만에 뵙는군요. 제 집에서 저를 내쫓으셨을 때 제가 분명히 경고했을 텐데요. 사람은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라고 말이죠. 김영감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차가운 위엄과 함께 알 수 없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박선우는 김영감의 말에 몸을 떨었다. 김영감의 말이 마치 예언처럼 그의 귓가에 맴돌았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오만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김영감이 단순한 노인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거대한 존재임을 직감했다. 그의 미래도시 개발 프로젝트는 이미 시작부터 치명적인 암초에 부딪힌 것이었다. 그의 삶은 이제 상상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박선우는 김영감의 눈빛에서 차가운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슬픔을 읽었다. 자신이 무참히 내쫓았던 가난한 노인이 사실은 이 동네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거대한 재벌이었다니.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뒤죽박죽이 되었다. 그의 입술은 바싹 말랐고 그의 몸은 충격으로 굳어버렸다. 그는 김영감의 압도적인 존재감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기분을 느꼈다. 어떻게 김영감님이, 아니, 회장님께서. 박선우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렸다. 그는 김영감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사과를 해야 할까? 아니면 변명을 해야 할까? 그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고 그의 머릿속은 온갖 생각들로 뒤엉켜 있었다. 김영감은 박선우의 혼란스러운 표정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냉정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연민이 담겨 있는 듯했다. 박 사장님, 내가 누군지 궁금하십니까? 내가 왜 당신의 낡은 빌라에 새들어 살았는지 궁금하십니까? 이 모든 것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김영감은 자리에 앉으라고 손짓했다. 박선우는 김영감의 지시에 따라 조용히 의자에 앉았다. 그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그의 손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강태호 변호사는 묵묵히 그들의 대화를 지켜보고 있었다. 내 본명은 김태산입니다. 이 동네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젊은 시절 나는 이 동네에서 작은 땅을 일구며 평범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할아버지 박기준이라는 자가 이 동네에 나타나면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김태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오래된 분노가 담겨 있었다. 박선우는 김태산의 말에 눈을 크게 떴다. 자신의 할아버지 박기준이라니. 그는 자신의 할아버지가 이 동네와 어떤 연관이 있다는 말인가? 그의 머릿속은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박기준은 교활하고 탐욕스러운 인간이었습니다. 그는 이 동네의 모든 땅을 강탈하기 위해 온갖 술수를 부렸습니다. 그는 위조 문서를 만들어 주민들의 땅을 빼앗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협박하고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심지어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잃고 길거리로 내몰렸습니다.
나의 가족 또한 그의 악행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나는 그때부터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김태산의 눈빛은 강렬하게 빛났다. 그의 눈에는 과거의 고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박선우는 김태산의 이야기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할아버지 박기준이 그런 악랄한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그의 할아버지는 그에게 늘 자수성가한 위대한 사업가로 교육되어 왔다. 그는 자신의 가족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했다는 사실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말도 안 돼, 우리 할아버지가... 그럴 리가 없어. 우리 할아버지는... 박선우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함께 혼란으로 떨렸다. 믿을 수 없습니까? 증거를 보여줄까요? 김태산은 비웃으며 강태호 변호사에게 눈짓했다. 강태호 변호사는 두꺼운 서류철을 박선우의 앞에 놓았다. 서류철 안에는 박기준이 자행한 불법적인 토지 강탈에 대한 모든 증거 자료들이 담겨 있었다. 위조된 문서, 주민들의 진술서, 그리고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의 수사 기록까지. 모든 증거들은 박기준의 악행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박선우는 서류철을 넘겨보았다. 그의 손은 떨렸고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그는 사진 속에서 자신의 할아버지 박기준의 얼굴을 보았다. 그의 할아버지는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탐욕과 잔혹함이 숨겨져 있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 동네의 모든 땅을 손에 넣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자신이 자랑스러워했던 모든 부와 명예가 사실은 타인의 피눈물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나는 그때부터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나는 밤낮으로 일하며 돈을 모았고 변호사가 되어 법률 지식을 익혔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에 걸쳐 박기준이 빼앗아갔던 이 동네의 모든 땅을 하나씩 다시 사들였습니다. 당신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낡은 빌라 또한 원래는 내 땅이었습니다. 당신은 나의 땅에 새들어 살고 있던 세입자를 내쫓은 겁니다. 김태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분노와 함께 냉정한 복수심이 담겨 있었다. 박선우는 김태산의 말에 몸을 떨었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모든 재산이 사실은 김태산의 것이었다니. 자신이 이 동네의 주인이라고 자만했지만 사실은 김태산의 손안에 있는 작은 꼭두각시에 불과했다니.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기분이었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박선우는 고개를 저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거짓말이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 놓인 수많은 증거들은 그에게 진실을 말하고 있었다. 나는 당신의 할아버지처럼 탐욕스러운 인간이 아닙니다. 나는 내가 빼앗긴 것을 다시 되찾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당신의 낡은 빌레 새들어 살면서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지켜보았습니다. 당신에게 인간적인 연민이나 도덕성이 남아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나를 무참히 내쫓았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할아버지와 똑같았습니다. 탐욕스럽고 오만한 인간. 김태산의 목소리는 차갑게 박선우의 심장을 찔렀다. 박선우는 김태산의 질책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얼굴은 수치심으로 붉게 물들었다. 그는 자신이 김태산에게 저지른 모욕적인 행동을 떠올리며 극심한 죄책감에 시달렸다. 자신이 그에게 쥐꼬리만한 연금이나 타서 밥이나 제대로 드시고 사세요라고 비웃었던 말이 그의 귓가에 맴돌았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잔인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이제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박선우 사장, 이 동네의 모든 땅은 나의 것입니다. 당신이 추진하려 했던 미래도시 개발 프로젝트는 나의 동의 없이는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이 프로젝트를 포기하고 당신의 모든 재산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당신이 소유한 모든 부동산을 법적으로 회수할 것이고 당신의 모든 비윤리적인 사업 행태를 세상에 폭로할 것입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잃고 사회적으로 매장될 겁니다. 김태산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감정이 섞여 있지 않았다. 그것은 이미 결정된 미래를 선언하는 듯한 목소리였다. 박선우는 김태산의 제안에 몸을 떨었다. 모든 것을 잃으라니, 평생을 바쳐 이룩한 모든 것을 포기하라니. 그의 눈앞에는 자신의 거대한 야망이 산산조각 나는 미래가 그려졌다. 그는 김태산의 압도적인 힘 앞에서 절망했다. 그는 자신이 오만하게 내쫓았던 낡은 노인이 사실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갈 수 있는 거대한 복수의 화신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삶은 이제 상상할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었다. 그의 제국은 흔들리기 시작했고 위기의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워지고 있었다. 박선우는 김태산의 냉혹한 선언에 온몸이 얼어붙었다. 자신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현실은 그를 질식시켰다. 그는 김태산의 눈빛에서 거짓이나 허풍이 아님을 직감했다. 김태산은 그가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거대한 존재였다. 어떻게 저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회장님, 제가 회장님께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무지했고 오만했습니다. 제발 저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박선우는 김태산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그의 얼굴은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되었고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한 애원이 담겨 있었다. 그는 자신의 자존심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오직 자신의 모든 것을 지키고 싶은 욕망만이 그를 지배했다. 김태산은 박선우의 절규를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동요도 없었다. 기회요, 당신은 나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박선우 사장, 나는 당신에게 여러 번 기회를 주었습니다. 당신의 빌레 새 들어 살면서 당신이 인간적인 연민이나 도덕성이 남아있는지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나를 낡은 가구처럼 내쫓았습니다. 당신의 눈에는 돈과 탐욕만이 가득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할아버지와 똑같았습니다. 탐욕스럽고 잔인한 인간. 김태산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그의 눈빛은 박선우를 꿰뚫어 보는 듯했다. 박선우는 김태산의 질책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자신이 김영감에게 내뱉었던 모욕적인 말들이 맴돌았다. 쥐꼬리만 한 연금이나 타서 밥이나 제대로 드시고 사세요. 더러운 손으로 내 옷에 흙 묻히지 마. 그 모든 말들이 부메랑이 되어 그의 심장을 찔렀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잔혹함이 불러온 결과에 고통스러웠다. 이제 당신에게 기회는 없습니다. 나는 내가 빼앗긴 것을 다시 되찾을 것이고 당신의 모든 비윤리적인 행태를 세상에 폭로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뿌린 대로 거두게 될 겁니다. 김태산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다. 김태산은 강태호 변호사에게 눈짓했다. 강태호 변호사는 박선우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박선우 사장님, 오늘부터 저희 법무법인 태산은 김태산 회장님의 대리인으로서 사장님의 모든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반환 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또한 사장님의 미래도시 개발 프로젝트의 불법적인 과정과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언론과 관련 기관에 제보할 것입니다. 사장님은 이제 모든 것을 잃게 될 겁니다. 박선우는 강태호 변호사의 말에 절망했다. 그는 김태산의 복수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직감했다. 그는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휩싸였다.
며칠 후 성진그룹 본사, 아니, 이제는 박선우 개인 소유가 된 사무실은 폭풍전야의 고요함에 휩싸였다. 박선우는 자신의 책상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응시했다. 그의 손에는 신문이 들려 있었지만 그의 눈은 아무것도 읽지 못했다. 신문 한 면에는 박선우의 미래도시 개발 프로젝트가 불법적인 토지 강탈과 비윤리적인 방법을 통해 추진되었다는 기사가 대서특필되어 있었다. 김태산 측이 공개한 증거 자료들은 너무나 명확했고 언론은 연일 박선우를 맹비난했다. 탐욕스러운 건물주, 노인에게 폐악질, 부동산 투기의 어두운 그림자, 할아버지의 악행을 답습한 파렴치한 재벌 3세 등 자극적인 헤드라인들이 그의 얼굴을 덮쳤다. 박선우의 사무실 전화는 불이 났다. 그의 투자자들은 등 돌렸고 금융기관들은 대출 회수를 통보했다.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모든 협력사들은 계약을 파기했다. 그의 야심찬 계획은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던 미래도시 개발 프로젝트가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모든 허가 신청이 반려되었고 시청에서는 저희 프로젝트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팀장이 허둥지둥 사무실로 뛰어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공포에 질려 있었다. 박선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듯 흐릿했다. 이제 끝났군. 모든 것이.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절망감이 묻어났다. 이 팀장은 박선우의 절망적인 모습에 안타까움을 느꼈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김태산의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했다. 그는 단순히 부동산 재벌이 아니었다. 그는 이 지역의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진정한 권력자였다. 그의 뒤에는 수십 년간 쌓아온 인맥과 명성, 그리고 막강한 법률 전문가들이 버티고 있었다. 그때였다. 박선우의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골든타워의 왕 회장이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섰다. 그의 뒤에는 최 변호사와 건장한 보디가드들이 서 있었다. 박선우 사장, 오랜만에 뵙는군요. 내가 경고했을 텐데 내 구역에서 함부로 놀지 말라고 말이야. 왕 회장의 목소리는 비아냥거림이 가득했다. 그의 눈빛은 박선우의 절망을 비웃는 듯했다. 박선우는 왕 회장을 향해 고개를 들었다. 왕 회장, 당신이 김태산 회장과 손을 잡은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왕 회장은 박선우의 질문에 비웃었다. 내가 김태산 회장과 손을 잡아 박선우 사장. 아직도 현실 파악이 안 되는군. 나는 김태산 회장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히려 내가 그분의 명령에 따라 당신의 목을 죄온 것이지. 당신의 할아버지 박기준은 나의 스승이었다. 그가 이 동네의 모든 땅을 강탈하는 데 내가 큰 역할을 했다. 나는 그분의 오른팔이었다. 나는 그분의 모든 악행을 보고 배웠다. 그리고 그분이 죽자마자 내가 그분의 뒤를 이어 이 동네의 모든 것을 차지하려 했지. 하지만 김태산 회장께서는 나보다 한 수 위였다. 그는 내가 이 동네를 탐내는 것을 알고 있었고 나를 이용해 당신을 무너뜨리려 했던 것이지. 왕 회장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그의 눈빛은 박선우를 조롱하는 듯했다. 박선우는 왕 회장의 충격적인 고백에 말문이 막혔다. 왕 회장이 자신의 할아버지와 한통속이었다니. 그리고 김태산 회장이 왕 회장을 이용해 자신을 무너뜨리려 했다니. 그는 자신이 얼마나 거대한 복수의 그림자 속에서 놀아났는지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이 김태산 회장의 손바닥 안에서 움직였다는 사실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박선우는
고개를 저었다. 그의 얼굴은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잃었음을 직감했다. 박선우 사장, 이제 당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십시오. 이 동네의 모든 땅은 원래 주인인 김태산 회장에게 돌아갈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저지른 모든 불법 행위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최 변호사가 박선우에게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그것은 박선우가 소유한 모든 부동산의 소유권 포기 각서였다. 박선우는 떨리는 손으로 각서를 받아 들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제국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며 절규했다. 그의 야망은 산산조각 났고 그의 자존심은 짓밟혔다. 그는 자신이 무참히 내쫓았던 김영감의 얼굴을 떠올렸다. 사람은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김영감의 말이 마치 예언처럼 그의 귓가에 맴돌았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잔혹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의 삶은 이제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었다. 박선우의 사무실은 이제 더 이상 그의 것이 아니었다. 왕 회장과 최 변호사가 떠난 후 그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허수아비처럼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절망과 패배감만이 가득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할아버지 박기준의 악행이 자신에게 되돌아올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과 무지함이 불러온 재앙에 고통스러워했다. 며칠 후 박선우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가 소유했던 모든 부동산은 김태산 회장의 법무법인 태산에 의해 법적으로 회수되었다. 미래도시 개발 프로젝트는 영원히 중단되었고 그는 파산 선고를 받았다. 언론은 그의 몰락을 연일 대서특필하며 탐욕의 최후라고 조롱했다. 그의 이름은 이제 대한민국 재계에서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사업가의 대명사가 되었다. 박선우는 자신이 쫓아냈던 낡은 빌라로 다시 돌아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주인으로서가 아니라 갈 곳 없는 초라한 신세로 그의 손에는 작은 배낭 하나와 며칠 동안 먹을 수 있는 비상식량만이 들려 있었다. 그는 낡은 현관문 앞에 섰다. 그 문은 김영감의 낡은 가구들이 내던져졌던 바로 그곳이었다. 그는 자신이 김영감에게 저질렀던 만행을 떠올리며 극심한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방 안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김영감의 흔적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박선우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후회와 함께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자책감이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덧없는 것에 집착하며 살아왔는지 깨달았다. 돈과 권력이 전부인 줄 알았지만 이제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다. 밤이 깊어지고 박선우는 잠 못 이루고 방 안을 서성였다. 그의 눈에 비친 서울의 화려한 야경은 더 이상 아름답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자신을 비웃는 듯 차갑게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삶이 왜 이렇게 망가졌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끊임없이 자문했다. 그리고 그는 김영감, 아니 김태산 회장을 떠올렸다. 그에게 사과하고 싶었다. 용서를 빌고 싶었다. 그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애원하고 싶었다. 결국 박선우는 김태산 회장을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자존심을 버리고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싶었다. 그는 김태산 회장의 사무실로 향했다. 법무법인 태산의 사무실은 여전히 웅장하고 위압적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박선우의 발걸음이 무겁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다. 강태호 변호사는 박선우의 방문에 놀란 표정을 지었다. 박선우 사장님, 이곳에 무슨 일로? 박선우는 강태호 변호사에게 고개를 숙였다. 변호사님, 제가 김태산 회장님을 뵙고 싶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강태호 변호사는 잠시 박선우를 응시했다. 그의 눈빛에서 변화를 감지한 듯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 만나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잠시 후 김태산 회장의 집무실 문이 열렸다. 김태산 회장은 창밖을 응시하며 서 있었다. 그의 뒷모습은 여전히 위험이 넘쳤다. 박선우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들어오십시오. 박선우 사장, 김태산 회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박선우는 조심스럽게 집무실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김태산 회장 앞에 섰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김태산 회장 앞에 섰다. 회장님,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회장님께 돌이킬 수 없는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회장님을 무참히 내쫓고 회장님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고 오만했습니다. 제 할아버지의 악행을 알지 못했고 제가 소유한 모든 것이 타인의 피눈물 위에 세워진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박선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진심 어린 사과가 담겨 있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김태산 회장은 박선우의 사과를 묵묵히 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는 박선우의 눈빛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당신의 사과는 들었습니다. 박선우 사장, 나는 당신에게 복수하기 위해 이 모든 일을 계획했습니다. 당신의 할아버지 박기준이 내게 주었던 고통을 당신에게도 똑같이 되돌려주고 싶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모든 것을 잃고 절망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김태산 회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오래된 상처가 묻어 있었다. 박선우는 김태산 회장의 말에 고개를 숙였다. 그는 김태산 회장의 고통을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하지만 당신의 눈에서 진심을 보았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할아버지와는 달랐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인간이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할 겁니다. 김태산 회장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다. 박선우는 김태산 회장의 말에 눈을 크게 떴다. 그가 자신을 용서한다니 믿을 수 없었다. 회장님, 정말 저를 용서하시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감격과 함께 떨렸다. 나는 당신의 죄를 용서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잘못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 모든 일을 통해 깨달았을 겁니다. 돈과 권력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진정한 가치는 인간적인 도덕성과 양심에 있다는 것을, 당신은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인간으로 살아가십시오. 김태산 회장의 목소리는 박선우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듯했다. 박선우는 김태산 회장의 용서에 감격했다. 그는 김태산 회장에게 진심으로 감사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이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오만하고 탐욕스러운 박선우가 아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진정한 인간적인 가치를 깨달은 새로운 박선우가 되었다. 회장님, 제가 회장님을 위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제가 회장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박선우는 김태산 회장에게 맹세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다짐이 담겨 있었다. 김태산 회장은 박선우의 다짐에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좋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기회를 주겠습니다. 당신은 이제 나를 돕게 될 겁니다. 이 동네를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리고 이웃 주민들이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데 당신의 힘이 필요합니다. 박선우는 김태산 회장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제 자신의 삶에 새로운 목적을 찾았다. 그는 김태산 회장과 함께 이 동네를 바꾸고 자신의 과거를 속죄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이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절망이 없었다. 오직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과 함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한 자의 평온함만이 가득했다. 그의 몰락은 곧 그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였다. 박선우는 김태산 회장의 용서와 제안에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오만하고 탐욕스러운 박선우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진정한 가치를 깨달은 그는 김태산 회장의 옆에서 이 동네를 위한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다. 그의 몰락은 곧 그의 진정한 성장을 위한 발판이 되었다. 김태산 회장은 자신의 복수를 넘어 이 동네에 진정한 평화와 번영을 가져오려 했다. 그는 빼앗겼던 모든 땅을 되찾았지만 그것을 개인적인 부를 축적하는 데 사용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이 동네를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려는 원대한 계획을 세웠다. 그의 계획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을 넘어 공동체를 복원하고 문화와 역사를 보존하며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었다. 박선우는 김태산 회장의 비서이자 오른팔이 되어 그의 모든 계획을 돕기 시작했다. 그는 과거 자신이 설계했던 미래도시 개발 프로젝트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이제는 공동체를 위해 사용했다. 그는 김태산 회장의 지시를 받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동네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며 미래의 청사진을 그렸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탐욕스러운 표정 대신 진정한 열정과 보람이 가득했다. 가장 먼저 김태산 회장은 낡고 허름했던 빌라와 주택들을 개조하여 주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살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주거 공간으로 만들었다. 그는 낡은 골목길을 정비하고 작은 공원과 쉼터를 조성하여 주민들이 서로 소통하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또한 그는 이 동네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 오래된 건물들을 리모델링하여 작은 박물관이나 커뮤니티 센터로 활용했다. 박선우는 이 모든 과정에서 김태산 회장의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그는 과거 자신의 야망을 위해 사람들을 수단으로만 여겼지만 이제는 주민 한 명 한 명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그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그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자신의 모든 능력을 쏟았다. 그를 향한 주민들의 시선은 과거의 경멸 대신 감사와 존경으로 바뀌어갔다. 박선우 씨 덕분에 우리 동네가 정말 살기 좋은 곳으로 변했어요. 예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인데 한 주민이 박선우에게 다가와 감사의 말을 전했다. 박선우는 주민의 말에 고개를 숙였다. 아닙니다. 모든 것은 김태산 회장님의 뜻입니다. 저는 그저 회장님을 돕고 있을 뿐입니다. 그의 얼굴에는 겸손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공을 내세우지 않았다. 그는 진정한 봉사의 기쁨을 깨달았다. 어느 날 김태산 회장은 박선우를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그의 집무실은 과거 박선우가 보았던 화려함 대신 따뜻하고 소박한 분위기로 바뀌어 있었다. 창밖으로는 새롭게 조성된 작은 공원이 한눈에 들어왔다. 박선우 씨, 고생 많았습니다. 당신 덕분에 나의 오랜 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동네는 이제 진정한 의미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김태산 회장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아쉬움이 묻어 있었다. 박선우는 김태산 회장의 표정에서 알 수 없는 슬픔을 느꼈다. 회장님, 무슨 일 있으십니까? 김태산 회장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이제 나는 내가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이 동네는 나의 분노와 복수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희망과 화합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떠나야 할 때입니다. 박선우는 김태산 회장의 말에 눈을 크게 떴다. 떠나시다니요. 어디로 가시려는 겁니까? 회장님, 나는 평생을 복수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이제 그 짐을 내려놓을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세상 곳곳을 여행하며 나처럼 상처받은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내 할아버지의 악행으로 인해 고통받았던 사람들을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습니다. 김태산 회장의 눈빛은 평온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고통에서 벗어난 해방감이 가득했다. 박선우는 김태산 회장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는 김태산 회장이 진정으로 용서와 화해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김태산 회장의 위대함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 회장님, 제가 회장님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의 뜻을 이어받아 이 동네를 더욱 좋은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회장님께서 뿌리신 씨앗을 제가 잘 가꾸겠습니다. 박선우는 김태산 회장의 손을 잡고 맹세했다. 김태산 회장은 박선우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다. 믿습니다. 박선우 씨, 당신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진정한 인간으로 거듭났습니다. 당신에게 이 동네의 미래를 맡기겠습니다. 김태산 회장은 박선우에게 낡은 열쇠 하나를 건넸다. 그것은 과거 박선우가 김영감의 주머니 속에서 보았던 바로 그 열쇠였다. 이 열쇠는 이 동네의 모든 것을 상징합니다. 이제 이 열쇠는 당신의 것입니다. 이 동네의 모든 것은 당신에게 맡깁니다. 박선우는 김태산 회장의 손에서 낡은 열쇠를 받아 들었다. 열쇠는 차가웠지만 그의 마음은 뜨거웠다. 그는 김태산 회장의 신뢰와 기대에 감격했다. 김태산 회장은 그날 밤 조용히 이 동네를 떠났다. 그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마치 바람처럼 사라졌다. 그는 자신의 복수를 완성했고 자신의 유산을 남겼다. 그의 이야기는 이 동네 주민들의 입을 통해 전설처럼 전해졌다. 박선우는 김태산 회장의 뜻을 이어받아 이 동네의 새로운 리더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능력을 동원하여 이 동네를 발전시켰다. 그는 낡은 건물들을 허물고 새로운 건물을 지었지만 그것은 과거의 탐욕스러운 재개발과는 달랐다. 그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생각했고 동네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며 인간 중심의 공동체를 만들었다. 그의 이름은 이제 이 동네에서 진정한 변화를 이끈 인물로 기억되었다. 그는 가끔 김태산 회장이 살았던 낡은 빌라 1층 현관 앞에 서서 김영감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가 김영감에게 저질렀던 모든 악행을 되새겼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잊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을 교훈 삼아 더욱 겸손하고 인간적인 삶을 살았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사회에 환원했고 불우이웃을 돕는 데 앞장섰다. 그의 얼굴에는 항상 잔잔한 미소가 걸려 있었고 그의 눈빛은 따뜻했다. 그는 더 이상 돈과 권력에 집착하지 않았다. 그는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찾았다. 그리고 이 동네는 김태산 회장과 박선우의 노력 덕분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동네로 변모했다. 낡고 초라했던 골목길은 활기 넘치는 거리로 바뀌었고 주민들은 서로 돕고 살아가는 따뜻한 공동체를 이루었다. 이 모든 것은 한때 버림받았던 한 노인의 복수에서 시작되었지만 결국 용서와 화해 그리고 진정한 가치를 찾아가는 인간의 위대한 여정으로 마무리되었다.